중졸 주제에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생선 비린내 나니까 이혼 도장 찍고 이제 이 집안에서 좀 꺼져! 생선장수의 딸이라고 비린내 난다고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무시당하던 제 딸이 시댁에서 뺨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언니, 중학교밖에 안 나왔으면 곱게 좀 빠져줄래요? 제가 이 집의 새로운 며느리가 될 거니까요. 더 어처구니 없었던 건 사위놈의 상간녀 오미진이 그것도 명절 연휴에 제 딸만 빼고 사돈댁이랑 해외여행을 가면서 제 딸을 모욕을 준 거예요. 하지만 그 인간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기가 막히고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저는 소래포구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는 올해 70이 된 한명숙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제 갈라진 손등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딸을 키우기 위해 이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여전히 영하의 추위 속에서 얼음물에 손을 담가 꽁꽁 얼어붙은 대구와 명태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장갑을 끼면 생선 비늘이 제대로 안 벗겨지거든요. 손등이 트고 갈라져도 비린내가 손에 배어 빠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딸 지훈이를 위한 거니까요. 시장 상인들은 저를 그냥 성실한 생선 장수로만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억척스러운 과부로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사실은 연 매출 1,200억 원 규모의 수산물 유통기업 필승수산의 소유주라는 거요. 전국 대형마트에 독점 공급망을 구축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저는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여전히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지훈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똑똑한 아이였지만 엄마가 생선 장수라는 이유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하루는 지훈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애들이 생선 비린내 난다고 저를 놀려요. 엄마가 생선 판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지훈이 가방에 아이들이 장난으로 생선 대가리를 집어넣었어요. 어떤 날은 책상에 생선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복도에서 지나가면 냄새난다고 코를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훈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로서 너무나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엄마가 있잖아. 결국 지훈이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의 책임인 것만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지훈이는 항상 밝은 웃음으로 엄마 괜찮아라고 저를 위로해주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독학으로 공부해서 결국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인천 남동 우체국으로 발령났습니다. 합격자 발표나던 날 저는 시장 바닥에서 울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해냈어요. 학창 시절의 아픔을 딛고 제 딸 지훈이가 당당하게 공무원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지훈이의 아픔이 잊혀져 가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던 때였어요. 지훈이가 어느 날 25이 됐을 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김태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지훈이를 만날 때는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지훈이가 면접 준비나 영어 인터뷰 같은 것을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 딸 지훈이의 도움으로 백수처럼 지내던 남자친구인 김태수는 대한은행에 합격했습니다. 김태수는 제 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청혼을 했고 지금은 저의 사위가 되었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태수 부모님을 만났어요. 제 딸의 시어머니 박금주는 주유소 5곳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박금주가 저에게 물었어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소래포구에서 생선 장사합니다. 박금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생선 장사요? 분위기가 싸늘했지만 지훈이가 공무원이라는 걸 알고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공무원이면 직업이 나쁘지 않네요. 돈은 몇 푼 못 벌어도 안정적이니까요. 못마땅해하는 표정의 사돈 박금주였지만 저는 딸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지훈이는 김태수와 결혼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20년째예요. 하지만 결혼 후 지훈이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돈 박금주는 지훈이를 식모 취급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부모 식사 준비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명절 때는 혼자서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박금주는 늘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중졸이에요. 검정고시로 겨우 공무원이나 됐다고 무시했습니다. 남편 김태수도 은행 차장으로 승진하고 나서는 지훈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우리 마누라는 중졸이야 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저는 지훈이한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지훈아, 힘들면 시댁에서 그만 나와서 엄마랑 살자.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전 괜찮아요. 20년이나 살았는데요. 뭘 조금만 더 참을게요. 중졸이라고 무시당하는 지훈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나이 들어서 다른 곳에 시집가는 것도 두렵고 그 집안에서 며느리로 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소래포구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떡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시댁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댁 거실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 여자는 오미진, 35살, 김태수의 은행 동료이자 상간녀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진한 화장을 한 그녀가 당당하게 소파에 앉았어요. 박금주가 오미진을 환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가 설날 아침에 왜 우리 집에 온 거죠? 지훈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박금주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손님이니까 너는 신경 좀 쓰지 마. 김태수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래전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만 이혼하자. 지훈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혼이라고? 김태수가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너는 도장만 찍으면 돼.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20년 동안 이 집에서 열심히 살았잖아. 박금주가 비웃었습니다. 열심히? 중졸 출신이 뭘 안다고 열심히야? 우리 아들한테 너는 짐이야. 미진 씨 같은 분이 우리 며느리감이지.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태수 씨, 정말이야? 내가 당신 은행 들어가게 하려고 뒷바라지 한 거 벌써 잊었어? 김태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고마웠지. 네 덕분에 은행에 합격한 건 인정할게.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난 이제 지긋지긋한 생선 냄새 나는 너랑은 헤어지고 싶어. 나 좀 그만 놓아줄래? 지금은 여기 있는 미진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 연휴에 미진 씨랑 엄마랑 우리 셋이서 유럽으로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 너는 이혼 도장 찍고 이 집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장난치냐? 네가 사람이냐? 20년을 여기서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차버린다고? 그 소리를 하자마자 시어머니 박금주가 벌떡 일어나 지훈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지훈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왼쪽 볼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중졸 주제에 어디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꺼져. 우리 여행 다녀올 동안 고민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놔. 지훈이는 뺨을 감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수는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행 가방을 챙긴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내연녀 오미지는 그렇게 말한 뒤에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이는 한참 동안 울다가 지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짐을 챙겨서 나와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산다고 나보고 이혼하자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어요. 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왔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때렸다고? 내 소중한 딸의 뺨을 그년이 때렸다고? 네. 싸대기 제대로 맞았어요. 20년을 참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쫓겨났어요. 엄마, 저 어떡해요?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딸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훈아, 지금 어디야? 엄마 집으로 와. 당장 와. 네, 지금 갈게요. 통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제 딸이 뺨을 맞고 쫓겨났다니요. 저는 거실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제 재산을 지훈이에게 꺼낼 때가 됐어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제 딸에게 고통을 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사람들한테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지훈이가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요. 왼쪽 볼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너가 이렇게 된 게 전부 내 탓인 것만 같아. 엄마. 지훈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2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시부모님 시중 들고 남편 뒷바라지 했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네요. 저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엄마, 저 어떡해요? 깔 데도 없고 돈도 없어요. 통장도 다 남편이 관리했어요. 제 손에 남은 건 월급 통장밖에 없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지훈이 손을 잡았어요. 지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사실 엄마는 가난하지 않아.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같이 가자. 어디요? 엄마가 사는 진짜 집으로. 저는 지훈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강남은 왜 가요? 조금만 기다려봐. 곧 알게 될 거야. 30분쯤 지나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 앞이었어요. 지훈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저희는 택시에서 내렸고 지훈이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인사를 하고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지훈이는 놀라서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60평짜리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통창으로 강남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지훈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10년 전에 샀어. 너 주려고. 지훈이가 놀라서 입을 막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이런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훈이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려고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책장을 열자 금고가 나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했어요. 부동산 등기 권리증, 주식잔고 증명서, 은행 통장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지훈아, 이게 지금까지 엄마가 다 모은 거야. 지훈이는 서류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40년 동안 생선 팔아서 번 돈을 아껴 썼고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했단다. 네가 엄마 직업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자퇴하던 날 다짐했어.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때부터 부동산을 투자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처음 시작한 일이 30년 전에 반포 아파트를 1억 원에 샀고 돈을 벌 때마다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그렇게 반포에 5채, 대치동에 3채를 샀단다. 지훈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이었어요. 반포 아파트 5채, 대치동 아파트 3채,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전부 다 진짜예요? 현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야. 2025년 지금 반포 아파트는 재건축이 돼서 한 채에 70억 원이고 대치동 아파트는 한 채에 50억 원이야. 대충 부동산만 500억 정도 할 거야. 지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0억이요? 엄마가 500억이라고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증권사 주식잔고 증명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란다. 엄마가 40년 전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씩 사들였어.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꾸준히 샀단다. 40년 동안 모았어. 지금 가치로 계산해보면 대충 1,500억 원이야. 지훈이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1,500억이요?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지훈이 손을 잡았어요. 농담 아니야. 진짜야. 아파트 500억, 주식 1,500억. 대충 계산해도 2,000억 원은 될 거야. 지훈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 고개를 흔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평생 가난하게 사신 줄만 알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고 작은 아파트에서 사시고 저는 엄마 고생시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0억이라니요? 저는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네가 돈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할까봐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왔었어. 그리고 학창시절부터 엄마 때문에 고생하고 힘든 시절을 겪었으니 네가 행복할 수 있게 힘을 모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 운이 좋게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재력을 얻게 되었고 나도 이렇게 부자가 될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단다. 그런데 이렇게 니기 시댁에서 고통당하고 뺨까지 맞고 쫓겨났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지훈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떡해요? 저는 지훈이를 똑바로 봤어요. 지훈아,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복수하자. 너 혼자 당하고 끝낼 순 없어. 저 사람들한테 당한 만큼 똑똑히 제대로 보여주자. 중졸이라고 무시한 대가가 뭔지, 생선 장사라고 무시한 대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했으니까 내 재력으로 철저하게 털어서 저 인간들 개털로 만들어버리자.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평생을 살면서 당한 모욕 중에 최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 참을 거예요. 제대로 복수해 볼게요. 그런데 엄마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요? 저 사람들은 지금 해외여행 갔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엄마가 돈만 많은 게 아니야. 시장에서 생선만 판 게 아니거든.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10년 전부터 대형마트랑 납품 계약을 맺었어. 전국 대형마트에 생선을 공급해. 연매출 5천억 원 규모야. 필승수산이라고 들어봤니? 지훈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필승수산이요? 그 유명한 수산 유통회사요? 그게 엄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가 실소유주야.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돈도 있고 인맥도 있어. 복수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단다. 혹시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니? 고등학교 때 자퇴할 때 친하게 지내던 민정이라는 친구가 혹시 변호사라고 하지 않았니? 맞아요, 엄마. 유일하게 학창 시절에 제가 왕따를 당하고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었던 친구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해 볼까요? 그래. 법조인 친구가 있으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지훈이는 핸드폰을 두드렸어요. 민정아, 나 지훈이야. 오랜만이지? 혹시 내일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훈아,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지? 무슨 일이야? 내일 시간 괜찮아. 너 편한 곳으로 갈게. 지훈이한테 여기 대치동으로 오라고 하라고 했어요. 민정이는 지훈이와 약속을 하고 다음날 방문하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저와 지훈이는 대치동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잤습니다. 지훈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어요. 기적 같은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시댁에서 당한 모욕을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자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딸 마음 아프게 한 인간들한테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줄 거야.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대단한 딸인지, 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가 문을 열었어요. 최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45살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지훈아, 민정아.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변호사 민정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지훈아, 여기 진짜 대박이다. 보안도 철저하고 부자들만 사는데 이게 너네 집이야?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엄마 집이야. 민정이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댁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민정이 맞니? 지훈이가 고등학교 때 늘 얘기하던 친구. 민정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이 친구 최민정입니다. 그래, 반갑구나. 어릴 때 잠깐 본 것 같은데 성공했구나. 보기 좋다. 민정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아니에요. 어머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지훈이를 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야? 급하게 연락해서.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 어제 이혼했어. 민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혼? 갑자기 왜? 지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왔고 시어머니가 꺼지라면서 날 때렸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쫓겨났어. 20년을 살았는데 한순간에. 민정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때렸다고?
지훈이가 왼쪽 볼을 보여줬어요.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요즘에도 이런 나쁜 인간들이 있구나. 그리고 시어머니랑 남편 그리고 상간녀까지 설연유의 나한테 이혼 서류를 던지고 자기들은 해외여행을 떠났어. 민정이가 얼척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와, 완전 미친 인간들이네. 저는 민정이를 봤습니다. 민정아, 네가 들어도 정말 어이없지 않니? 네가 우리 지훈이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지훈이가 자퇴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힘이 없었거든요. 이번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민정아. 그런데 도와주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저는 서재로 가서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뭐예요?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주식잔고 증명서. 이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재산이야. 2천억 원이야. 민정이는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천억이요? 어머님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대단하시네요. 생선시장에서 장사해서 완전히 자수성가하셨네요. 그래. 그리고 민정아 운이 좀 좋은 편이었지. 이 돈이라는 힘으로 우리 지훈이가 복수할 수 있는데 쓰고 싶어. 민정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충분합니다. 이 정도 자산이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남편 김태수, 시어머니 박금주, 내연녀 오미진. 셋 다 지금 해외여행 가서 신나게 놀고 있을 텐데 여행 갔다 오면 지옥으로 변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그래, 지금부터 빠르게 준비해보자. 민정이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 일단 남편 김태수부터 조사해볼게. 은행원이라고 했지? 응, 대한은행 차장이야. 민정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 로펌에 금융 전문 수사관들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혹시 남편이 그동안 수상한 행동한 거 없어? 지훈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최근에 통장 관리를 더 철저하게 했어. 내 월급 통장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집에 자주 안 들어왔어. 늦게 들어오면 술 냄새가 났고.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일단 금융거래 내역부터 추적해 볼게. 은행원이 이상한 거래했으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주유소 운영한다고 했지?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응, 주유소 5곳이야. 민정이 메모했습니다. 주유소 5곳. 이것도 조사해 볼게. 사업자는 세금 문제나 불법 운영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시댁이 진짜 부자인 것 같네. 주유소를 5개씩이나 운영하고 있다니.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생선 파는 엄마가 있는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고 나를 쫓아낸 거야. 저는 민정이를 봤습니다. 민정아,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민정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기본 조사는 끝날 거야. 그 사람들 해외여행 언제까지 가 있어?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2주라고 들었어. 프랑스 파리로 간다고 했어. 민정이 웃었습니다. 완벽하네. 2주 동안 실컷 놀게 내버려둬. 그 사이에 우리가 다 준비해서 여행에서 돌아오는 순간 지옥이 기다리고 있게 해주자. 저는 민정이한테 물었습니다. 민정아, 비용은 얼마나 들어? 민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비용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훈이는 제 학창시절 친구예요.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정아. 일은 일이야. 제대로 돈 받고 제대로 일해줘. 엄마가 2천억 있다고 했잖아. 변호사비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어. 민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정식으로 의뢰받겠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정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그럼 여기 사인해 주세요. 지훈이가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민정이 계약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김태수 금융거래 내역부터 추적하고 박금주 주유소 운영 실태도 조사할게요. 오미진도 신원조에 들어갈게요. 2주 안에 복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민정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지훈아, 힘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이 떠나고 나서 저는 지훈이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어요. 엄마, 민정이가 조사한다고 했는데 정말 뭔가 나오긴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올 거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거든. 분명히 주유소 운영하면서 비리가 있을 것 같고 너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냄새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혹시 그 집안 사람들 뭐 약점 잡힐 만한 거 없을까? 지훈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약점이요? 글쎄요. 시어머니는 워낙 철저한 사람이라.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뭔데? 주유소 5곳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4곳밖에 없었어요. 한 곳은 몇 년 전에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5곳 운영한다고 사람들한테 말해요. 저는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 중요한 정보야. 민정이한테 알려줘야겠다. 지훈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정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정아, 시어머니 주유소 5곳이 아니라 4곳이야. 한 곳은 문 닫았어. 근데 계속 5곳이라고 거짓말해.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케이. 이거 중요한 단서야. 바로 조사 들어갈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아, 나야. 어제 말한 주유소 건 조사 시작했어. 근데 남편 김태수 쪽에서 뭔가 나왔어. 뭐가 나왔는데? 대한은행 내부 거래 기록 확인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수상한 송금 내역이 여러 건 있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자주 빠져나갔어. 개인 계좌로. 지훈이가 놀랐습니다. 개인 계좌? 누구 거야? 아직 확인 중이야. 근데 10중 8구 오미진 계좌일 거야. 은행원이 고객 돈을 빼돌렸다면 횡령이야. 이건 형사사건이야. 지훈이가 전화를 끊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남편이 은행 돈을 빼돌렸대요. 오미진한테 준 것 같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 저런 인간들이 깨끗할 리 없었어. 그런데 엄마, 이게 증거가 될까요? 민정이가 확인하고 있대.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날 오후 민정이가 펜트하우스로 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이것 봐. 김태수가 최근 6개월 동안 총 12번 송금했어. 매번 3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이야. 받은 사람은 오미진이야. 지훈이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횡령 증거야?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야. 은행 내부 조사가 필요해. 내가 금융감독원에 제보할 수 있어.
그럼 은행에서 내부 감사 들어갈 거야. 저는 민정이를 받습니다. 민정아, 그럼 바로 제보해. 민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에요, 어머님.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제보하면 김태수가 파리에 있잖아요. 급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들이 2주 동안 실컷 놀게 내버려둬야 해요. 돌아오는 순간 한꺼번에 터뜨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네가 저 인간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맞춰주렴. 민정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금주 주유소 쪽도 조사했어요. 지훈이 말대로 주유소는 4곳만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박금주가 운영하는 주유소 중 2곳에서 가짜 기름을 팔은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유사석유를 제조해서 불법으로 판매한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됐어요. 지훈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짜 기름이라면 예전에 세녹스라고 가짜 휘발유 만들어서 판매했던 것처럼 그거 불법 아니야?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지. 석유사업법 위반이야.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취소에 형사처벌까지 받아. 그런데 어떻게 적발 안 됐어? 민정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박금주가 뇌물을 먹여서 단속을 피해간 것 같아.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보니 지역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준 흔적이 있어. 이것도 증거 확보했어. 저는 민정이를 받습니다. 민정아,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해요. 김태수는 횡령, 박금주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뇌물공여.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 여우 같은 내연녀 오미지는? 오미지는 아직 조사 중이에요. 근데 김태수한테 돈을 입금받은 것만으로도 횡령 공범이 될 수 있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민정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민정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저 사람들 돌아오는 날짜가 언제야? 1월 29일이요. 2주 후야. 민정이 계산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13일 남았네. 충분해. 이 기간 동안 완벽하게 준비할게. 김태수 은행 거래 내역 전부 확보하고 박금주 주유소 불법 운영 증거 더 모으고 오미진 신원 조회 마무리할게. 그리고 1월 29일 저 사람들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지옥을 맛보게 해주자고. 지훈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저 사람들을 법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형사처벌은 기본이고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지훈이가 20년 동안 당한 정신적 고통, 육체적 폭행, 명예훼손 다 청구할 거야. 민정이 계산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억은 받을 수 있어. 공격적으로 가면 50억도 가능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정아,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야. 복수가 목적이야. 저 사람들이 무릎 꿇고 빌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민정이 눈빛이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저 사람들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지훈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민정이 말 들으니까 정말 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사는 추악한 사람들이었네. 저는 지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했잖니? 저 사람들은 지금 파리에서 신나게 놀고 있겠지. 상간녀 오미진이랑 술 마시고 쇼핑하고 사진 찍고. 근데 돌아오는 순간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나쁜 집안에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탈출할 수 있어서.
속이 다 시원해요. 그래. 엄마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저런 집안에 시집 보내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미안하다. 그 시각 파리의 한 호텔에서는 김태수, 박금주, 오미진이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금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저 생선 비린내 나는 중졸 며느리 쫓아냈네. 순순히 이혼 도장 찍고 사라져 주겠지? 김태수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새 출발이에요. 지훈이 같은 여자는 이제 잊어버리자고요. 짐짝 같은 여자였어요. 세 사람은 밤새 술을 마시고 웃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파멸을 전혀 모른 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아, 나야. 증거 수집 거의 다 끝났어. 김태수 횡령 증거 확실하게 확보했고 박금주 가짜 휘발유 판매한 증거들도 다 준비했어. 오미진은 어떻게 됐어? 오미진도 조사 끝났어. 김태수한테 받은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닌 기록 다 있어. 횡령 공범 맞아. 그 여자도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정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하면 돼. 고소장, 고발장 작성하고 금융감독원 제보 자료 정리하고 1월 29일 아침에 동시에 접수할 거야. 저 사람들이 공항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럼 공항에서 바로 체포될 수도 있어? 민정이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횡령은 현행범 체포 가능하니까. 상상만 해도 시원하네. 드라마처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맞아 경찰에 체포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속이 시원해지네. 저는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전 기다릴 수 있어요. 20년 참았는데 2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각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김태수와 박금주, 오미진이 샴페인을 들고 마지막 밤을 축배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시간으로 자정이 막 지난 시각 한국에서는 오전 8시였어요. 2시간 후면 금융감독원이 태수의 계좌를 동결할 예정이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한국으로 가네. 본격적으로 주유소 사업 시작하는 거지? 태수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말했습니다. 미진이랑 주유소 법인화하면 대박 날 거야. 금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생선 비린내 나는 중졸 며느리녀는 쫓아냈으니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재벌 며느리 얻으니까 우리 집안 완전 달라지는 거야. 미진은 거울을 보며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님, 제가 아버지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유소 사업 크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박금주는 상간녀 오미진이 재벌 며느리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되겠지요. 새벽 3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이 계좌 동결 명령을 집행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세 사람은 호텔 근처 심야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밤을 카지노에서 도박이나 하면서 화려하게 보내고 싶었던 거죠. 태수가 카지노에서 현금을 찾아서 칩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순간 카드가 지급 정지되었다는 신호가 떴습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다시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다시 해봐요. 직원이 2번, 3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태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혹시 다른 카드 있으세요? 태수는 지갑에서 카드 3장을 꺼내 전부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하나씩 시도했지만 전부 거부됐어요. 이게 왜 이러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주가 다가와 자기 카드를 내밀었어요. 태수야, 내 카드로 해봐. 금주의 카드도 정지가 되어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질 뻔했습니다. 금주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카드까지 막혔다고? 미지는 창백한 얼굴로 자기 카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황급히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태수는 노트북을 켰어요.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려 했지만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금주도 자기 계좌를 확인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불안해했어요. 갑자기 해외에서 돈줄이 막혀버린 기분이 들어서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수가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동료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너 지금 어디야? 회사가 난리 났어. 금융감독원이 와서 내 책상 다 뒤졌어. 횡령이랑 대출 사기로 고발 들어왔대. 태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금주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뭐래? 무슨 일이야?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큰일 난 것 같아. 금감원이 움직였다는데? 오전 6시쯤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였죠.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으니 연장 요금을 결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수가 내려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호텔 직원은 단호했어요. 결제가 안 되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태수가 애원했습니다. 카드가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30분 후 프랑스 경찰 2명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측이 숙박시설 이용료 미결제 건으로 신고한 거였어요. 경찰이 세 사람의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더니 동료 경찰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김태수, 박금주, 오미진 맞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태수가 대답했어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기, 횡령, 뇌물 공여 혐의입니다. 당신들은 해외 공조수사 요청으로 지금 바로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이 태수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뭐,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린 프랑스에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태수가 소리쳤어요. 금주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죄도 없는 사람 손에 수갑을 채우는 거야? 박금주가 비명을 질렀어요. 미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여자 경찰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미진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호텔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경찰차에 태워진 세 사람은 파리 경찰서로 호송됐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가는 순간 금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럴 수가. 왜 우리가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거야? 태수는 벽에 기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미지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세 명은 차가운 경찰서 유치장에서 핸드폰도 뺏긴 채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쯤 이민국 담당자가 유치장에 나타났어요. 김태수, 박금주, 오미진. 당신들에 대한 강제 추방이 결정됐습니다. 오늘 밤 10시 인천행 비행기로 출국시킬 거예요. 준비하세요. 저녁 8시가 됐습니다. 경찰차 2대가 유치장 앞에 섰어요.
타십시오. 경찰이 세 사람을 차에 태웠습니다. 수갑은 채워진 채였어요. 경찰차가 파리 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앞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사진을 찍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돈 박금주는 공포에 떨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렇게 평온하게 여행을 즐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해외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세 사람을 공항 측문으로 안내했어요. 일반 승객들이 다니는 입구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자 추방 전용 통로였어요. 이민국 직원 2명이 동행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공항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탑승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모두 탑승한 후였어요. 이제 타십시오. 이민국 직원이 말했습니다. 비행기 문 앞에서야 수갑이 풀렸어요. 승무원들이 묘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세 사람은 맨 뒷자리에 배정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1시간 30분의 긴 비행이 시작됐어요. 기내식이 나왔지만 세 사람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친지도 모르고 변호사를 찾고 있었을 거예요. 불이 꺼지고 대부분의 승객이 잠들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는 걸까? 감옥에 가는 걸까? 박금주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주유소 5곳이 전부 영업 정지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일궈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 태수가 미진에게 물었어요. 너 진짜 재벌 딸 아니었지? 미진이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도 알면서 속은 거잖아. 내가 부자라고 하니까 돈 냄새 나니까. 접근한 거 아니었어? 태수가 얼척이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화를 냈어요. 태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미진이 코웃음 쳤어요. 핑계 대지 마. 네가 욕심내서 불법 대출로 사기친 거잖아. 나는 그냥 거기에 얹혀탄 거고.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다른 승객들 불편해하시니까 조용히 좀 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날씨는 맑음,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박금주는 지은죄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미진은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 앞바다가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수사관들, 기자들, 그리고 아마도 지훈이도요.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하필이면 자신들이 여행 간 동안 이런 일이 생긴 것과 여행 가기 전 이혼 서류를 던진 것 때문인지 지훈이가 이 모든 걸 꾸민 걸까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그럴 리 없어. 중졸의 가난한 생선 파는 집 딸내미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되뇌었지만 불안한 생각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풀고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손님들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통로를 걸어 비행기 문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한국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온 조국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드디어 저 인간들이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지훈이 방문이 열리더니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는 거울 앞에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화장도 고쳤어요. 20년 동안 시댁에서 고개 숙이고 살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진짜 강지훈으로 서는 거예요. 저는 지훈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훈아,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는 고급 승용차를 불러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훈아, 어머님, 어디쯤 오세요? 저는 2층 카페에 자리 잡았어요. 입국장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공항 진입하는 중이야. 10분 후면 도착해. 민정이가 말했어요. 저들 비행기 착륙했대. 입국 수속 중이야. 30분 후면 입국장으로 나올 거야. 저는 지훈이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입국장 2층 카페로 올라갔어요. 민정이가 손을 흔들며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창가 자리였어요. 1층 입국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수사관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와, 사람들 진짜 많이 모였네. 지훈이가 중얼거렸어요.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응, 이미 언론에 다 알려졌어. 김태수는 은행에서 250억 대출 사기에 주유소 가짜 휘발유까지 완전히 쓰레기 집안으로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 관심이 엄청나. 저기 봐, 생중계 카메라도 있어. 정말로 방송국 카메라가 입국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훈이는 입국장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행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보였습니다. 김태수가 큰 캐리어도 없이 손가방만 들고 나왔어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2주 전 출국할 때의 거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뒤로 박금주가 나왔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옷차림 대신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미진이 제일 뒤에 나왔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서자마자 경찰 수사관 4명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저는 2층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봤어요. 김태수 씨 맞으시죠?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태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 있어요? 하지만 수사관은 단호했습니다. 철컥. 수갑이 태수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김태수 씨 은행 직원으로 불법 대출 250억을 과감하게 집행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태수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금주에게도 다른 수사관들이 다가갔습니다. 박금주 씨, 가짜 휘발유 판매로 석유사업법 및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금주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야. 증거 있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왜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우리 변호사 어딨어? 라고 외쳤지만 수사관들은 금주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미진은 도망치려 했어요.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여자 수사관이 재빠르게 그녀를 붙잡았어요. 오미진 씨 사기방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진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제 딸에게 상처를 주고 팔자 좋게 해외여행을 간 인간들이 제 눈앞에서 파멸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저는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소래포구에서 비린 생선 냄새 맡으며 일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이도 가슴이 뭉클한 것 같았어요. 무너지는 저 인간들을 보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체포되는 저 인간들에게 한마디 해야겠어요. 지금요. 딸과 함께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입국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고 수갑찬 세 사람은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요. 체포된 김태수가 제 딸 지훈이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아?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지훈이는 태수 앞에 섰습니다.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중졸이라고 무시했지? 학력이 낮고 생선 비린내 난다고 사람 취급 안 했지?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박금주가 지훈이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이게 다 내년이 꾸민 짓이지?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게 바로 내년이지? 지훈이는 금주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꾸민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비리를 찾아내서 제보한 것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생선 비린내 난다고 쫓아내고 상간녀랑 아들하고 여행 가면서 제 뺨을 때린 그날부터요. 그리고 보란 듯이 서류 봉투를 꺼내 금주 앞에 던졌어요. 조사해보니 가짜 휘발유를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뇌물로 주고 아주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하셨던데요. 감옥에서 반성하고 사세요. 이제는 따뜻한 물로 목욕도 못할 거예요. 금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간녀 오미진은 이 상황에서 지훈이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대형 로펌에 우리 변호사 선임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우린 금방 나올 텐데요. 감당할 수 있겠어? 지훈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미진 씨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당신 계좌도 전부 동결됐는데 그리고 3년 전 혼인 빙자 당신 사기 전과도 다 확보해놨는데 이번엔 집행유예 안 나올 거예요. 오미진 씨. 갑자기 당황한 듯 미진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당황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의 태수와 사돈 그리고 상간녀 오미진은 호송차로 수사관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우리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강지훈 씨,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버티셨습니까? 민정이가 재빨리 우리 앞을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는 현재 인터뷰를 사양합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술을 하실 예정입니다. 민정이가 우리를 이끌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지훈아. 저 인간들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시원하구나. 공포에 젖은 눈을 보니까 아주 사이다 먹은 것처럼 통쾌하구나. 엄마, 그동안 당한 모욕들이 이제 좀 씻겨나가는 기분이에요. 고마워요, 엄마. 차 안에서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방금 그 장면 전부 생중계됐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올라갔어. 민정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중졸 며느리 무시한 시댁, 2천억 자산가에게 복수당해 20년 동안 모질게 당한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라는 기사 제목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갑질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시어머니의 비리와 남편의 불법적인 것들을 버림받은 며느리가 찾아내어 한 번에 몰락했다는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같은 SNS에서도 댓글들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사회학들 잘 잡았다. 20년 참은 거 대단하다. 학력 차별은 정말 나쁜 거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민정이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대. 내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저들 구속 거의 확실해.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감옥에 가는 거야?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구속되면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 끝날 때까지 거기 있는 거야. 빨라도 6개월은 걸릴 거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TV를 켰어요. 메인 뉴스로 가짜 휘발유 제조에서 팔아온 여자와 은행 불법 대출로 체포된 그의 아들 소식이 나왔습니다. 250억 원대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 김태수와 공범 박금주, 오미진이 오늘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찬 세 사람의 모습이 나왔어요. 리포터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해자인 강지훈 씨는 20년간 시댁에서 중졸이라는 학력을 이유로 지속적인 멸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친이 2천억 원대 자산가로 밝혀지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하여 체포하게 해준 피해자 강 씨는 오늘 공항에서 가해자들 앞에 당당히 서며 통쾌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어요. 저와 지훈이는 민정의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민정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응, 그래. 알겠어. 민정이가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어머님 3명 다 구속됐어요.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저 인간들 모두 구치소에 수감될 거예요. 지훈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끝났네. 나쁜 인간들 죄를 뉘우쳤으면 좋겠다. 민정이가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본격적인 재판 준비 시작이야. 검찰이 기소하면 1심 재판 시작되는 거야. 6개월쯤 걸릴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지훈이가 물었어요. 엄마, 구치소에 있는 저 사람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후회하고 있겠지. 왜 우리 지훈이를 함부로 대했나 하고요. 지훈이도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의 비린내와 20년의 멸시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순간만 남았습니다. 구속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서울구치소 여자동 3층. 박금주는 독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색 콘크리트 천장이었습니다. 차갑고 낯설었어요. 10년 동안 주유소 5곳을 운영하며 명품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두드렸어요. 생전 처음 겪는 구치소 생활이 적응이 안 되었던 거예요. 금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평소 입던 명품 옷 대신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알루미늄 식판에 밥과 김치, 된장찌개가 담겨 나왔어요. 말로만 듣던 감방에서 먹는 콩보리밥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쌀밥이었어요. 박금주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옆자리 수감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안 먹어요? 지금 안 먹으면 배고플 텐데. 금주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맛있는 밥 한 끼도 못 먹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동료 수감자가 말했어요. 언니 가짜 휘발유 팔다가 걸려고 감방에 온 거야? 대단하네. 금주는 비통한 표정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남자동 5층 독방에서 김태수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대한은행 차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죄수번호로 불렸습니다. 3275번. 교도관이 문을 열었어요. 3275번, 운동 시간이야. 나와. 태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운동장으로 나왔어요. 운동장에는 다른 수감자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수감자가 태수를 알아봤어요. 야, 너 뉴스 나온 그 은행원이지? 간댕이가 부었지? 250억 빼돌린 거 맞아?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수감자가 비웃었어요. 은행원이 횡령이라니. 완전 바보 같은 놈이네. 어떻게 걸렸어?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자꾸만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차가운 눈빛이요. 상간녀 오미진은 여자동 4층 독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35살 명품 가방을 들고 파리를 여행하던 그녀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감방에 갇혀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너무 초라했어요. 파리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게 꿈만 같았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미진 씨, 변호사 접견 왔어요. 미진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접견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낯선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미진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미진 씨, 현재 혐의가 사기방조, 공문서 위조입니다. 증거가 명확해요. 최소 3년형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미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3년이요? 저 정말 억울해요. 김태수가 시켜서 한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오미진 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미진 씨가 증인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김태수와 박금주의 범행을 상세히 증언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잘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벌받고 감옥에 안 있어도 돼요. 미진이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줄어들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단 완전히 협조하셔야 해요. 김태수한테 받은 돈, 박금주가 시킨 일들 전부 다 증언하셔야 합니다. 미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파리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미진이 결심했습니다. 할게요. 증언할게요. 전부 다 말할게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검찰과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민정이와 함께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만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고만 올 거야. 얼마나 무너졌는지.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박금주 상태가 안 좋대요. 구치소 밥도 못 먹고 많이 야위었대요. 그리고 오미진이 증인으로 돌아서기로 했대요. 김태수랑 박금주 범행 전부 증언하기로 했답니다. 결국 가장 아끼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게 되는 씁쓸한 상황이네요.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여자 동접견실로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박금주가 보였습니다. 수의를 입고 짧게 자른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금주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금주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한명숙 씨, 여기는 왜 찾아왔어요? 금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잘 지내는지 얼굴 보러 왔어요. 얼마나 무너졌나? 금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한테 제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미안합니다. 저 좀 꺼내주실 수 없나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우리 지훈이를 어떻게 대했는데요? 그리고 당신이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예요. 죄값 치러야만 나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지훈이가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금주를 똑바로 봤어요. 시어머니, 전 2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를 상전으로 모시고 희생했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서 음식도 다 준비하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저를 단 한 번도 며느리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중졸이라고 생선 냄새 난다고 무시했어요. 금주가 울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여기 와 보니까 알겠어. 내가 너무 무심했다. 지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저를 버리고 어머니는 제 뺨을 때렸어요. 이혼 서류까지 던지고요. 시어머니, 그게 사람 할 짓이에요? 금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훈이가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엄마, 이제 가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금주를 봤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후회하고 있죠? 재판 때 봅시다. 우리는 여자동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사람 완전히 무너졌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후회하고 있을 거야.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남자동 가볼래? 김태수도 만나보는 거 어때? 지훈이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볼게요. 남자동 접견실로 이동했습니다. 저와 민정이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지훈이 혼자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김태수가 앉아 있었어요. 수의를 입고 머리는 짧게 깎였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은행 차장 시절의 거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태수가 지훈이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태수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지훈아. 지훈이는 태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만 봤어요.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난 너무 후회하고 있어. 20년 동안 너한테 한 짓들 다 내 잘못이었어. 지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후회해서 뭐해? 이미 늦었어. 돌이킬 수 없어. 지훈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난 출소하고 나오면.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넌 날 중졸이라고 무시했잖아. 친구들 앞에서 창피 주고 생선 냄새 난다고 비웃었어. 그리고 다른 여자랑 여행 떠나면서 나한테 이혼 서류 던졌잖아.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없어. 태수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지훈아, 제발 용서해줘. 난 정말 후회하고 있어. 지훈이가 일어섰습니다.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 먼저 거기서 지은 죄 달게 받고 반성 먼저 해.
지훈이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태수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지훈아, 지훈아. 하지만 지훈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저와 민정이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지훈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았어요. 잘했어, 지훈아. 정말 잘했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완전히 무너졌어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근데 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난 지옥 같은 20년이 떠올라서요. 우리는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잘했어. 너 정말 대단해. 그리고 오미진이 완전히 배신했어. 검찰 증인으로 돌아섰대. 재판 때 김태수랑 박금주 범행 전부 증언할 거래.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기대되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달 3월에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제 똑똑히 볼 차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시어머니랑 남편 보니까 정말 끝났다는 게 실감나요. 저는 지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나가고 있어. 재판만 남았어. 지훈이가 물었어요. 엄마, 재판에서 제가 증언해야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20년 동안 당한 일들 전부 말해야 해.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게요. 제대로 말할게요. 그날 밤 저는 지훈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김태수 보니까 좀 불쌍하더라. 저는 지훈이를 봤습니다. 불쌍해?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울면서 빌고. 근데 동시에 화도 나요. 20년 동안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 저는 지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구속된 지 5개월이 지났어요. 저와 지훈이는 아침 일찍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지훈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20년 동안 시댁에서 고개 숙이고 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증인의 모습이었죠. 법원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정이가 우리를 에워싸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걸어 301호 법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증인 대기실로 가야 해요. 어머님은 방청석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아, 긴장하지 마. 엄마가 지켜볼게.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교도관들이 들어오고 수갑을 찬 김태수, 박금주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5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그들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오미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검찰과의 협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민정이가 말해줬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방청객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50대 판사가 들어와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5년 형사 제1234호 사기, 횡령, 석유사업법 위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김태수는 대한은행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2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으로 집행했습니다.
피고인 박금주는 주유소 4곳을 운영하면서 5년 동안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했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기소 내용 인정하십니까? 김태수가 일어났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박금주도 일어났습니다. 인정합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했으므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강지훈, 입정하십시오. 법정 연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태수와 어떤 관계입니까?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부부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지훈이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학폭을 당해 자퇴를 했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시어머니인 피고인 박금주는 저를 중졸 출신 며느리라고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도 검정고시로 겨우 공무원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명절 때는 혼자서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처럼 대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땠습니까? 지훈이가 김태수를 봤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은행 차장으로 승진한 후부터는 친구들 앞에서 우리 마누라는 중졸이야라고 무시했습니다. 김태수가 얼굴을 가렸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설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훈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미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지며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2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왜 이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인 피고인 박금주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왼쪽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중졸 주제에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냐고 소리치고 이혼 도장 찍고 꺼지라면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비명이 들렸어요. 저 사람들이 인간이야? 라는 소리가 났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지훈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김태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증인, 남편이 사과하면 용서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은 죄를 모두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강지훈, 수고하셨습니다. 퇴정하십시오. 지훈이가 증인석을 나왔습니다. 방청석을 지나갈 때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증인 오미진 입정하십시오. 법정 뒷문이 열렸습니다. 오미진이 평상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습니다. 김태수와 박금주가 오미진을 노려봤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태수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오미진이 대답했습니다. 연인 관계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가 당신에게 돈을 보냈습니까? 오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6개월 동안 총 3,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태수가 은행 고객 명의로 불법 대출받아서 빼돌린 돈이었어요. 김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배신자,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피고인 정숙, 앉으십시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금주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미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박금주가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팔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부정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2025년 형사 제1234호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일어서십시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태수는 은행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25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와 박금주는 피해자를 20년 동안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고 학대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피고인 박금주는 5년 동안 소비자들을 기만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했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를 징역 8년에 처한다. 김태수가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박금주를 징역 5년에 처한다. 박금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교도관들이 피고인들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갔어요. 김태수가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지훈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김태수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그를 끌고 나갔어요. 오미진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지훈 씨,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훈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당한 고통이 인정받았습니다. 한명숙 씨는요? 기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딸이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기자들을 지나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한여름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저는 지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로 끝이야.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40년의 비린내와 20년의 멸시. 이제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10월의 가을바람이 시원했어요. 저와 지훈이는 제 피와 땀이 묻어있는 소래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박금주의 주유소 5곳이 있던 땅의 채권을 제가 직접 인수해서 소유권을 갖게 된 그 땅에 학교를 짓기로 했거든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희망학교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정식으로 용도 변경과 허가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허가를 받고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 학교 폭력 피해자, 부모들, 교육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저와 함께 장사했던 소래포구 상인 언니들도 와 있었어요. 순자 언니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수가, 저는 언니에게 달려가 안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착공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정이가 사회를 봤어요. 오늘 이 자리는 한 사람의 40년 인생이 결실을 맺는 자리입니다. 소래포구에서 생선을 팔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습니다. 한명숙 이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니 손이 떨렸어요. 저는 40년 전 이곳 소래포구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제 딸 지훈이를 위해 참았어요. 지훈이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지만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제가 힘이 없어서 지훈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을 안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지훈이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딸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고통받고 자퇴를 했지만 검정고시를 보고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했고 결혼해서 20년 동안 시댁에서 중졸이라고 무시받고 고통받았지만 끝까지 견뎠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저는 지훈이한테서 용기를 배웠어요. 이제 저는 이 땅에 학교를 짓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요. 아이들의 학력이나 집안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삽을 들었어요. 땅을 파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지훈이도 옆에서 함께 삽을 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흙을 떴습니다. 40년 전 이 땅에서 시작한 제 인생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희망학교 건물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3층짜리 예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공사 현장에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식으로 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학교가 개교했어요. 입학식 현장에는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했고 학부모님들도 참석했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이제 다시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인사말을 했어요. 이 학교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학력도 집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 나이 때 학교 폭력을 당한 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속죄의 의미로 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꿈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저는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훈이가 옆에 섰어요. 우리는 함께 소래포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엄마, 저기서 시작했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4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시작해서 어느덧 여기까지 왔구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저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소래포구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그 시절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하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이제 행복해. 정말 행복해. 우리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세상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저는 지훈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40년 동안 소래포구의 매서운 바닷바람과 생선 비린내를 견디며 오직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떠올라 저도 내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20년 동안 며느리를 학대했던 이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